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블랙먼데이 이후 반등에 나섰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패닉셀은 진정, 상승 동력은 아직입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트럼프, 여기에 삼성전자 호실적, 저가 매수세 등으로 양시장 반등에 성공했죠. 다만 말 그대로 급락세가 진정된 수준일 뿐 아직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동력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의 상승에 기반이 되어준 뉴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예상 상회, 갤럭시 S25 디램 효과 추정입니다. 자, 이번 주 빅이벤트 삼성전자 잠정 실적 수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요, 79조 원으로 증권가 전망 평균인 77조 원대를 웃돌았고요.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원으로 예상치였던 4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잠정 실적이라 세부 사업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갤럭시 S25 판매 호조를 주된 호실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시된 이후 갤럭시 S25 시리즈는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인 21일 만에 국내 100만 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죠. 여기에 디램 출하량도 선방했을 거란 추측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는 30일 IR을 통해 세부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두고 증권가에선 기류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요,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디램 가격 상승과 함께 올해를 기점으로 파운드리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BNK 투자증권은요, 1분기 호실적에도 거시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최종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데 무역 분쟁이 수요 불확실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서 하방 경직성은 있겠으나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까지 함께 복귀해 봤는데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시장 상승 탄력이 갈수록 둔화된 이유도 체크해 봐야겠죠. 두 번째 헤드라인, 중국 트럼프 관세 엄포에 끝까지 맞설 것, 미중 관세 전쟁 갈등 격화입니다. 강대강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추가적인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미 부여된 20% 관세, 34% 상호 관세, 여기에 50% 추가 관세까지 더해진다?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게 되는 관세는 단순 계산하게 되면 104%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요. 간밤 백악관도 이를 확인해 줬죠. 중국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상무부는요,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이냐,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진의 게시글도 함께 주목을 받았죠. 중국은 최소 6가지 묘수를 보복카드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농산물 대상 관세 인상, 여기에 미국산 가금류, 육류, 중국 수입 전면 금지, 또 미국 영화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독점 조사 착수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제는 협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 0.2% 상승으로 그친 것과 다르게 일본은요, 무려 6%나 반등을 했죠. 그 차이도 협상에 있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회담을 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증시가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우리는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철강 및 차량 관세를 협의하고 반도체 관세 동향을 파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자, 뭐랄까요?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473.2원으로 어제 마감을 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까지 함께 복귀를 해보면 시장은 시총일이 삼성전자 호실적에는 둔감했고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에는 더 민감했던 느낌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은요,
우리 입장에선 긍정적인 관세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가졌고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훌륭한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무역 흑자부터 관세, 조선업, LNG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된 소위 트럼프 테마들은 오늘장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주시하겠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이 미국의 104% 관세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다시 위축되진 않을지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근당은 당뇨병 3제 복합제인 엠파맥스 S정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종근당은 지난해 5월 14일 해당 치료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3제 복합제라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약제 3가지를 한 알에 넣은 약이라는 뜻인데 이번 허가 획득으로 종근당 측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요법을 제공하고 복약 편리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종근당은 오는 11월 제품을 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퓨처캠은 전립선암 치료제의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 유효성 지표와 안전성 지표 모두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임상 3상을 위한 계획 승인 신청을 낸 상태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조건부 품목 허가가 가능한 만큼 퓨처캠 측은 승인을 받는 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또 임상 2상 결과를 요청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협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에 힘입어 퓨처캠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25.59% 상승한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2가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영 유은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퓨처캠이 전립선 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 2상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내 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임상 결과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노바티스에서 같은 약을 2022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전으로 작용되는 약이죠. 투여 방식은 사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8주 간격으로 최대 6회, 노바티스의 약은 6주 간격으로 6회입니다. 근데 퓨처캠의 이상 결과치가 PSS-RR이라고 해서 혈액으로 보는 암 활동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보는 수치인데 이게 46.7%입니다. 근데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46%. 그러니까 퓨처캠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편이었고 BORR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봐서 종양 수치가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하는 수치인데 BORR이 퓨처캠이 60%. 대신에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수준이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경우가 노바티스 약보다 종양이 줄어든 수치가 2배 이상 정도 나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바티스의 약 같은 경우는 이미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퓨처캠 같은 경우도 국내 임상 이후에 만약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아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차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사실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이상의 피실험자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살짝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파트너사,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빅파마를 좀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춘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보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매각에 나섰습니다. 몸값만 11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자세한 배경과 맥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 시절부터 IPO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SM이라든지 다른 자회사들을 대거 매입을 M&A를 하고 몸집을 좀 키운 이후에 IPO를 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원하는 정도의 가격 수준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IPO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못 받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엔터의 매각, 그러니까 카카오의 카카오엔터 매각은 조금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주가는 좋지 않다. 좋지 왜 않다는 그럴까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11조 원이라는 그러니까 11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금액의 어떤 현금이 유입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관세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엔터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추세를 유지하고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향후에 어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예. 엔터주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자체적으로 몸값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매각에 나선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은 주가 자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조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었을 때 예. 카카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뭐 AI 사업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쇼핑 사업이라든지 광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사실 이제 주가 자체가 바닥이라든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 이후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이런 소식들이 과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미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몸값 11조 원 이거 IPO 할 때는 당연히 높을수록 맞습니다. 좋은 거지만 맞습니다. 매수자가 지금 여의치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실은 이 카카오엔터를 인수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엔터의 지분 구조 자체도 물론 카카오가 60% 이상 가지고 있지만 예. 다른 PE사들이라든지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 안에는 텐센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앵커PE라든지 뭐 홍콩계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누군가 카카오엔터를 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매각 대상자로 좀 거래되는 거래군들이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대형 엔터사인 하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들이 단독으로 카카오엔터를 인수한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뭐 재무적 어떤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제로 대진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는데 무려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이틀 전에 좀 풀렸습니다. 그게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수백만 주에 좀 달하는데 대주주가 대략 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벤처 투자자라든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미리 이제 프리 IPO를 통해서 좀 지분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출회된 이후에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자동차 사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전방상을 좀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의 캐시카우가 대전방지 트레이입니다. 이 대전방지라는 게 먼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분진들이 좀 쌓이면 정전기가 일어나서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NT 도전제 이런 분들은 이 CNT 도전제의 계질 분산 기술을 활용해서 대전방지 코팅액 등을 좀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수주상고가 2022년에 36억이었는데 23년에 118억, 24년에 1,200억으로 수주상고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미라든지 폴란드 법인 중심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 쪽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을 좀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SS 쪽 관련해서도 대전방지 트레이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공급을 추진 중인데 사실 최근에 미국의 7.5 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대전 방지 트레이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한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추가적인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좀 최소화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지아와 애리조나, 유럽 등으로 생산 거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만 작은 회사이지만 강소기업이고 매출이 또는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작은 회사가 해외 시장에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하고 거기서 판로를 찾으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해보시면 뭐 포트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아디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이제 대진 첨단 소재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은 이 관세부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시는 출연진 분들마다 이 질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새벽인가요? 트럼프가 이제 좀 트윗을 남겼습니다. 예. 중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 좀 전화를 해달라라는 식의 언급을 했었고, 한국은 뭐 LNG라든지 여러 부분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렇죠. 통화를 했지요. 통화를 했고, 또 아직 많은 국가들에 대한 통화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트윗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이상 정부의 개입이 없고 V자 반등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 영향도 충분히 그런 어떤 변동성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을 조금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